자, 우리 기술 통계 네 번째 표본 분포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 30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표본 분포 이름과 관련된 중심극한 정리가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표본 분포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했고,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취해 확률을 구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모평균과 모분산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이들의 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계적 추리라고 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표본 분포라는 것은 주어진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인 확률 표본을 수없이 반복해서 추출한 결과로 얻은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추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모집단의 모수라고 할 수 있는 모평균 또는 모표준 편차를 표본 통계량 할 수 있는 X바와 우리 해당되는 표본 표준 편차 S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관련된 용어 정리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요. 자, 모집단 영어로 population이라 하게 되고 관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본이란 영어로 sample이라고 하게 되고 모집단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모술은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하게 되고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거, 우리 해당되는 앞에 모자가 붙는 거, 접두사가 붙는 거다 모수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통계량이라는 것은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 앞에 접두사, 표본이 붙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표본을 통해서 얻어진 통계량 X바와 S제곱 또는 P hat, 표본 비율을 통해서 우리 원하고자 하는 모수의 특성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모평균 또는 모분산 또는 모 비율을 우리는 추정하는 거, 바로 해당되는 표본 이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극한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표본 분산에 관련된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 우리 표본 평균에 관련된 부분만 언급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정규 모집단이에 따라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할 수가 있겠어요. 또는 복원을 하느냐 비복원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자,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자, 무한 모집단에서 추출에 의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당연히 표본의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 문제예요. 즉,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다 할 수가 있고, 자,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게 된다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중심극한 정리라 하게 되죠.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우리 해당되는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기대값이 μ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이론이 중심극한 정리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중심극한 정리로 말미암아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인 간에 표본 크기를 충분히 뽑게 되면 우리는 해당되는 각각의 구간 범위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모집단 크기에 따른 표본 복원 추출 시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결국엔 중심극한 정리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표본 크기와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같을 수도 없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건 중심극한 정리에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추출된 표본의 표본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들이 이루는 분포는 평균이 무이고 표준 편차가 n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중심극한 정리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추론 통계에 관련된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현실적 상황에서는 모집단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표본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한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추정의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적 추정의 종류는 크게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나눠지게 돼요. 점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신뢰도를 나타낼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간 추정, 일정 범위,
점 추정의 일정 구간 범위를 내세워서 신뢰도를 우리는 함께 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추정량에 관련된 바람직한 기준이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추정량과 추정치라는 개념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추정량이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표본 평균 하나의 함수죠. 표본 분산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걸 우리 추정량이라고 하게 돼요. 첫 번째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가능한 추정치의 평균이 모수의 참값과 같아야 된다 할 때 우리는 모수 세타를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즉 세타 햇의 기대값이 모수 세타와 같을 때 우리는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걸 바이어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율 추정량이 있어요. 효율 추정량이라는 것은 불편 추정량 중에서 그의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분산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오차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일치 추정량입니다. 자, 일치 추정량이라는 것은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정량 세타에서 세타에 더욱 근접해지는 추정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충족 추정량이 있어요. 자, 해당되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네 가지 기준이 자, 통계적 추정량의 바람직한 결정 기준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객관형으로 딱 내기 좋은 타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불편 추정량에 관련된 정의 개념 알고 있는 거 중요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추론 통계의 첫 번째 점 추정에 관련된 부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서서 통계적 추정량의 바람직한 결정 기준 네 가지 학습을 했다 할 수가 있고 우리 파트 점 추정에 관련된 부분 언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 추정이라는 것은 가장 참값이라고 여겨지는 하나의 모수의 값을 택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신뢰도가 낮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점 추정치는 해당되는 오차 때문에 모수와 일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간 추정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 오차라는 개념, 우리 해당되는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 시그마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대 우도 추정이에요. 자, 점 추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굉장히 약간 우도라는 거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더 쉽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3에 가시면 혼합분포 군집이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군집 분석 중에요. 그때 우리 이 알고리즘 최대 우도 추정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대 우도 추정 말 그대로 점 추정 방법이에요. 우리 확률 파트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해당되는 정기 분포가 주어지게 되고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관측치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확률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우도 추정은 뭐라고요? 정기 분포임을 주어져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기 분포라고 한다면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최대 우도 추정, 말 그대로 점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각각의 관측치에서 해당되는 모수의 세타를 추정하는 거 바로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최대 우도 추정, 관측들의 최대값을 우리는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 하고 이때의 세타를 바로 모수 세타라고 추정해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활용 방법, 활용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세 개의 정기 분포가 있어요. 각각 우리 평균과 분산의 값이 주어지게 되고 해당되는 관측치가 어느 모수인지 추정하는 거 바로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도 계산을 우리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을 통해서 해당되는 모수 세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최대 우도 추정을 했어요. 가장 클 때 우리는 가장 적합한 모수 세타라고 하게 되고 첫 번째 나온 두 번째 값이 가장 큰 값임을 확인하게 돼요. 따라서 해당되는 이 관측치 수 중에서 우리 두 번째 해당되는 정규 분포에서 해당되는 표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추정하게 되고 이때 모수 세타 3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로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기출 유형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출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포화성 분포에서 관련된 문제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추출해서 3일 동안 매일 관측된 1시간당 교통사고 횟수가 각각 30, 25, 35회라면 람다의 최대 우도 추정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포화성 분포에 보시면 람다가 평균이자 꼭 분산값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모수 평균의 우리 불편 추정량이 뭐예요? 표면 평균이에요.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35와 25, 35의 평균에 관련된 부분 정답은 그래서 1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최대 우도 추정에 관련된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확률론에서는 해당되는 정기분포임을 주어지게 되고 정기분포와 관련된 평균과 분산이 부여하게 됐죠. 그래서 각 관측치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한다면 최대 우도 추정이라는 것은 정기분포가 주어지게 되고 데이터가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최대 우도 추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관련된 문제, 포화성 분포에 관련된 문제, 최대 우도 추정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바람직한 추정량에서 불편 추정량을 물어보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점 추정의 신뢰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간 추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냥 점 추정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추정은 점 추정을 주변으로 상한과 하한의 구간을 우리는 설정해줘서 신뢰도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구간 추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에서 신뢰 수준을 95%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또는 계산 문제, 단순한 수리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모평균에 관련된 구간 추정을 물어보는 문제, 주요 타겟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 추정치를 주변으로 해서 상한과 하한의 하나의 경계값을 만들어내는 것, 신뢰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 구간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신뢰도, 신뢰 수준 95%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잖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확률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우린 그때 지분포의 지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양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0.025 있었고 저쪽도 0.025죠. 자, 이때 지값은 1.96입니다. 물론 문제에서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그건 여러분한테 너무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확률값을 통해서 각각 지값을 확인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뢰 수준 95%라는 의미는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해당되는 모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모수는 상수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구간 추정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말 그대로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각각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구간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신뢰 수준 95%라는 의미는 100번을 했는데 95번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모수가 포함이 되고 5번은 포함이 안 됐다는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방법의 정확도예요. 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에 어떤 형태로 오답 보기가 주어지게 되냐면, 자, 우리 구간 추정을 했을 때 항상 동일한 결과값을 얻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건 확률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확률을 알게 되면 우리 분모, 상대 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뽑을 때마다 구간은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확률의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100% 오답 보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신뢰 구간에 관련된 개념이 등장한다 했어요. 자, 구간 추정에서 95% 신뢰 구간이란 신뢰 구간을 100번 반복했을 때 95번은 그 구간 내에서 모평균이 포함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말 그대로 95% 신뢰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앞차시 나왔던 확률의 개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신뢰 계수 또는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면 1-알파라고 표현하게 되고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 한다 또는 제1종 오류라 한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오류 관련된 파트는 가설검정 마지막 파트에 다시 한번 언급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에선 수리적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모평균에 관련된 신뢰 구간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2번 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X바라는 것은 하나의 점수정치잖아요. 상한과 하한 구분하는 거 한 오차 한계라고 하게 되고 해당되는 지값은 그때 95% 신뢰 수준일 때 1.96이다 한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표본 평균 값 부여하게 되고요. 시그마 부여하게 되고 이 표본 크기 n을 부여하게 돼서 95%의 모평균의 신뢰 구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해당되는 모평균 추정 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되는 표본 크기와 신뢰도 또는 표준 편차, 오차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 우리 90에서 95% 높인다는 거, 뭐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표본 크기가 커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 편차가 클수록 우리 표본의 크기는 더 커야 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신뢰 구간에 관련된 우리 오차 한계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오차의 크기예요. 자, 작은 오차를 원하게 되면 표본의 크기는 그만큼 커야 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걸 고려해서 우리 일반적인 여론조사 할 때 해당되는 표본 크기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리적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이 공식 말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모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냥 지분포를 이용하게 돼요. 그죠? 자, 이거 첫 번째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모분산을 모르더라도 대표본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지분포를 이용해서 우리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또는 표본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우리는 뭘 이용한다?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즉 해당되는 이 문항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수식을 물어봐서 실제 단순 수리 계산을 하는 문제 등장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하반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 지분포에 관련된 얘기예요. t분포는 관련된 그림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해당되는 기출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추론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관측대 검정 통계량 값보다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 나올 확률을 유의 확률, p-value라고 한다. 이건 가설 검정 파트 아직 언급 안 드렸는데요.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실제 관측될 확률이에요. 대립가설이 아니라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확률이라고요. 그럼 귀무가설이 낮다는 건 뭘까요? 귀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자,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우리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문제 그대로 파생됐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표준 편차 구해지고 표본 크기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표본 평균 X바를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95% 모평균의 신뢰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 손으로 풀기 때문에 어려운 분산의 문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평균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동일한 문제예요. 결국 앞에 나왔던 기출 유형과 크게 바뀌어지지 않고 숫자만 바뀌어서 등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현혹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값을 하나 더 부여했어요. 이것만 여러분 현혹 안 당하고 올바르게 표현해주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95% 신뢰 수준을 구하는 관련된 모평균의 구한 추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계속 출제가 됐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추론 통계의 가설 검정 파트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선 가설 검정과 오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검정을 목적으로 모수에 대한 잠정적인 주장, 가정을 말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예비적 이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우리는 가설이라고 하게 돼요.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대상 집단의 특정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해보는 통계적 추론, 가설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선 유의 수준, 우리 신뢰 수준 할 때 1-알파로 표현하게 되고 그때 알파, 우리 유의 수준, 오차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확률이라 할 수가 있고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허용 한계 유의 수준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의 지렛대, 기준값 역할을 하는 거 유의 수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설의 정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하게 되죠.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장 또는 명제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우리 음료수의 용량을 보면 용량이 나와 있죠. 그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가설 검증을 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그 용량이 300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귀무가설이라 하게 되고, 우리 분석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걸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하게 돼요. 아, 이거 300 아닐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가설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눠지게 되고, 우리는 귀무가설에 반박할 자료를 찾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하게 되고, 이런 반박할 어떤 논거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고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 검증의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검증하려고 하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검증 통계량의 수치가 유의 수준 알파에 따라 결정되는 채택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검증 통계량이라 한다면 우리 표본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계량이라 할 수가 있고, 각각 검증 통계량 구하는 공식이 별도로 존재하죠. 이 검증 통계량 얻어지는 값이 우리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기각력에 있게 될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가설 검증 절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하려고 하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검증 통계량의 수치가 유의 수준 알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검증 통계량 값이 우리 기각력에 있느냐 또는 채택력에 따라서 우리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고 채택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설 검증 절차를 단순하게 좀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준값이라 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을 결정해요. 일반적으로 알파의 값 0.05에 많이 사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또 구분한다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검증 통계량을 사용할 때예요. 자, 해당되는 검증 통계량을 구해서 그 값이 우리 채택력에 있느냐 또는 기각력에 있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채택 영역에 있게 되는 경우 우리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고요. 기각력에 있을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P값, 유의 확률 값을 이용해서 바로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우리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P값이 만약에 유의 수준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만약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가설 검증의 절차를 받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P값을 유의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유의 확률의 의미는 자, P값은 관측된 표본 통계에 입각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의 최소치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자면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실제 관측된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P값이 유의 확률 값이 0.01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맞다는 확률이 바로 1%밖에 안 된다는 거 의미하게 되고, 귀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대적인 기준값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알파, 유의 수준이라 할 수가 있고, 그 유의 수준보다 작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설 설정의 방법, 우리 귀무가설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즉, 크게는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좌측 검증이에요. 자, 이거는 귀무가설의 특정값보다 크게 되는 경우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한쪽 검증만 하기 때문에 우리 알파 기준값만 정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측 검증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른쪽에 기각력이 위치한다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한쪽만 검증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준값 알파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같다 의미예요. 이걸 양측 검증이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양측을 검증하기 때문에 기각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2분의 알파로 우리는 기준점을 잡는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단측 검증과 양측 검증, 더 세밀하게 따지면 우측, 좌측, 양측 검증 세 개의 가설 검증의 형태가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네 번째 검증의 오류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시험 문제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또 1-베타라 할 수 있는 검증력을 물어보는 주요 용어에 관련된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종 오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종 오류라는 것은 해당되는 파트, 바로 하단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실제 사항은 우리 기무가설 H0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통계적 결정, 기각이라고 하게 되죠.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오류, 제1종 오류라고 하게 되고, 우리는 알파라고 동일한 표기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2종 오류가 있어요. 제2종 오류는 뭘까요? 자, 실제 사항이 위고 밑에가 우리 통계적 결정이잖아요. 자, 해당되는 기무가설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오류, 제2종 오류라 하게 되고 우리는 베타 오류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해당되는 1-베타, 1검정력이라고 해요. 허위인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가 있고 이걸 검정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자, 동시에 증가시키거나 동시에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알파가 베타 오류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알파를 고정하게 됩니다. 즉, 알파를 고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검정력을 최대로 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수와 비모수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파트 3에서 비모수 검정 파트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면서 하게 되고요. 비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서열 척도 이상인 척도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모수 검정은 구간 척도 이상인 척도를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비모수 검정은 해당되는 표본 크기가 상당히 작다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모수와 비모수 검정을 구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정규성 검정을 해본 상태에서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비모수 검정으로 넘어간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정규성 검정, 우리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QQ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회귀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정규성 가정이 만족하는지 시각적으로 QQ 플롯을 통해서 대각선 참조선에 있으면 우리는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해요. 자, 두 번째 샤피로 위크 검정을 통해서 우리 정규성 검정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콜모그래프 스미노프 검정을 통해서 또 한번 정규성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앤더스 달링 검정이에요. AD 검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정규성 검정을 통해서 모수 검정으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는지 또는 비모수 검정이 되는지 우리는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규성 검정에 관련된 우리 분류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기출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값, 우리 기무가설이 사실인데 그것을 기각할 오류, 우리 제1종 오류라 한다 할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 우리 제2종 오류라 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모분사를 모르는 경우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분포는 뭐라 한다 했죠? T분포를 이용한다 했어요. n-1인 T분포를 이용한다. 해당되는 수리적 계산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해당되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문제 카테고리의 한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챕터 3 우리 빅데이터 탐색 2과목에서 주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통계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용어도 굉장히 낯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해당되는 그 2과목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적어도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말고, 우리 가설 검정에 있어서 우리 오류에 관련된 1종 오류, 2종 오류 파트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우리 베이지 이론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베이지 이론을 물어볼 수도 있고 관련된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었네요. 우리 기출문제 한 문제 더 확인해보고 우리 2과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회 문제인데요. 다이어트 신약 개발 전후 약을 무작위로 20명을 추출해서 투약한 후에 신약 개발의 효과로 체중이 감소되었음을 검증하는 방법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거, 우리 모평균 차에 관련된 검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쉽게 접하는 거, 다이어트 복용 전후에 체중의 변화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는지에 관련된 거, 바로 대응 비교 T검정이라고 하게 돼요. 자, 해당되는 대응 비교에 관련된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는 가설 검정에 있어서 우리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좌측 검정, 우측 검정, 양측 검정이 있어요.
우리 좌측과 우측을 단측검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양측과 단측을 구분하는 건 뭐다? 자, 귀무가설이 같냐 또는 크다, 작다 이와 같은 걸 형태로 구분하게 돼요. 자, 같다 하게 된다는 것은 또 같지 않다는 것은 양측 검정을 의미하게 되고요. 뭐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단측 검정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거 우리 3번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거는 가설 검정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설 검정 이와 같은 형태의 출제가 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